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파문이 전국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국민의힘 의원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야권 리스크로 불렸는데, 최근에는 여권 일부 인사들 이름까지 오르내리면서 급기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 게이트라고 부르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 곳곳이 추위에 영향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 호흡기는 차가운 날씨에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각종 감염병의 유행을 부추기는데요. 여기에 추위로 면역력까지 떨어지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모정 톡톡상담소 라디오 주치의에서는 이 호흡기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 자세히 살펴보고요. 관련해서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죠.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네, 오늘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저가 매수세까지 붙으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0.6% 오르며 4,13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어제 유일하게 팔아냈던 기관이 오늘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25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예. 반면 외국인이 1,1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 개인 역시도 7,1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LG 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일제히 오릅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정부로부터 호주 조선방산 업체인 오스탈 지분 인수를 허용받으면서 상승폭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4.4%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닥 쪽 흐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은 좀 약합니다. 좀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인데요. 현재는 약보합으로 9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1,14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금액은 작지만 20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만 홀로 72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 로보틱스 로봇 대표주죠. 1.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 할로자임 테라피틱스가 알테오젠 특허에 대해서 미국에서 무효 심판을 청구하자 시총인 알테오젠 4% 넘게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이 강세 기록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뉴욕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현재 외환시장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우선 오늘 환율이 1,472원 90전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국면입니다. 환율 1,473원 80전 기록하고 있고요. 엔화와 유로화는 약세입니다. 엔원 환율이 946원대, 유로화 환율 1,729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환율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면서 수입 물가가 걱정된다 했는데 고공행진하는 환율, 수입 물가 급등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났다고요? 네, 앞서도 환율 관련 소식 여러 차례 짚어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지갑 사정에까지 영향이 갈 것이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우려가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예. 이 수입 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냥 뛴 정도가 아니라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2.6%
2%나 뛰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오, 네. 7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조금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2% 넘게 오르면서 물가를 자극한 건데요. 환율 요인을 제외한 계약 통화 기준으로 보면 수입 물가는 0.6% 오르는데 그친 걸로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 상승을 펌프질한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품목별로 보면 천연가스부터 쇠고기까지 골고루 다 올랐는데 문제는 이 환율이 도통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겠죠. 어제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서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들기도 했지만 네. 굳건한 달러 수의 좀처럼 움직이질 않으면서 시장에선 단순한 금리 변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미 투자나 서학개미 같은 구조적 요인이 고환율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수급 기반의 고환율 구조는 내년 환율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내년에도 1,400원대에 장기간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1,5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도 거론될 만큼 경계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첨단 산업을 지원해서 성장 엔진을 마련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 한국형 국부펀드까지 미래 산업을 위한 총력전이 펼치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그야말로 올인 전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네.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국민성장펀드부터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까지 그야말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네. 먼저 국민성장펀드부터 살펴보면 투자금은 정부 보증 채권과 민간 자금을 합쳐서 150조 원에 달하는데 네.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합류하면서 펀드 운용 방향을 리드하기로 했고요. 예. 1호 투자처로는 공공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전라남도 해남군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선정됐습니다. 네. 산업 경쟁력을 높여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향후 20년 동안 국가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고요.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업이 하기 힘든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해외 수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서 여기서 얻은 이익을 미래 세대를 위해 쓰겠다 밝혔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절체절명한 반도체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카드로 초대형 양대 펀드를 꺼내들고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상화폐 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권도영에게 중형이 내려졌다고요? 네, 코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죠. 예. 전례 없는 초대형 사기극으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권도형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지 3년여 만에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건데요.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도형의 범죄로 사람들이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에 육박한 돈을 잃었다면서 이 세대를 초월한 사기라고까지 네.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파멸을 초래했고 검찰이 요구한 12년형은 부당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15년형 역시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이 처할 수 있었던 것과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형량입니다. 그러네요. 네, 권도영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위조 여권까지 만들어가면서 몬테네그로로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이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는데 이후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과 형량 협상제를 통해 일부 재산을 환원하기로 하면서 미 법무부는 최종 형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면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권도영은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이후 본인 요청을 통해서 한국으로 송환될 걸로 보이는데요. 테라 루나 사태 한국인 피해자만 20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소식을 좀 짚어보죠.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고요. 네, 11호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더니 네.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예. 거래 절벽 속에서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잇따라 찍을 만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오르면서 3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상승폭 자체는 줄었다 커졌다 반복하면서도 45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성동구 등 한강벨트 일부는 물론이고 서초구 등 강남 3구까지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또 경기 지역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과천이 0.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11호 대책에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전셋값도 함께 들썩이고 있는데 11호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매물 자체가 부족해지면서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전세 월세화 현상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고 가뜩이나 연말 대출 절벽까지 현실이 된 터라 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임종 전 1년간의 이 연명 의료를 받을 때 1인당 의료비가 평균 1,088만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고령층의 상당수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열의 8 이상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 치료를 거부했지만 실제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망자 6명 중 5명은 임종 직전까지 연명 치료를 받은 셈이죠. 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크다고 하는데요. 연명 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한 의료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명 치료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있고요. 환자의 선택이 존중되는 임종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막판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됐어요. 네, 혹여 출근길 이 지하철 못 타면 어쩌나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임단협에 협의하면서 출근길 대란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새벽 6시쯤 사측과의 협약이 타결됐다 밝혔는데요. 오늘 새벽 쟁의대책위원장 명의로 내려진 지하철 총파업 돌입 지침도 해제했습니다. 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 주요 쟁점은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이었는데 앞서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오늘 새벽 3시 반쯤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새벽 5시쯤 재교섭에 나선 양측이 협의 끝에 820명의 신규 인력 충원 또 3% 임금 인상률에 최종 합의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설명했고요. 1노조에 이어 2, 3노조도 연달아 사측과 임담협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 노조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놔 의견 차이를 줄이면서 교섭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죠. 네, 어제 오후 광주 도심의 공공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됐는데요. 여전히 2명의 노동자가 매몰돼 있어 사고 현장에선 수색 작업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당시 미장공 1명, 철근 작업자 2명, 배관 작업자 1명 등 모두 4명이 매몰됐는데 모두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라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사고 직후 발견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고요. 또 어제 저녁에도 70대 철근공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까지 동원해 가면서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매몰자 위에 붕괴 잔해물이 쌓여 있고 콘크리트가 굳어가면서 구조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은 작업자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촉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사업이었는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도서관 2층 옥상에서 지하 2층까지 연속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도 시작이 됐는데 정부가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하고도 참 사고가 끊이질 않는 모습입니다. 예.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불안을 안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건지 사고 소식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참 답답해지고요. 무엇보다도 한시라도 빨리 구조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오늘 아침에 저 출근할 때도 보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밤사이 눈 온 곳도 있고 날씨가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오늘 아침 이 출근길 추위에 옷깃 여미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추위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어제 아침보다 9도 가까이나 떨어졌고요. 고성 향로봉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만에 기온이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추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체감 추위가 더 강하다고 하고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낮아져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중부지방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고요. 강원도에 최대 10cm, 경기 북부와 남동부, 충북에 3에서 8cm, 서울에도 1에서 5cm가 예상되는데 네. 기상청이 이번 눈이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강조한 만큼 미리미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졌던 아침 기온 정오가 넘어가면서 다시 영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다만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고장난 차 소식이 꾸준한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이고요. 선산 휴게소부터 상주 터널 쪽으로 더디다가 낙동 분기점 일대로 5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있는 이후 2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서 있어서입니다. 이후로도 충주 분기점 일대로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라 뒤쪽으로 답답하고요. 더 가서 감곡 부근 갓길에서도 역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곤지암에서 신둔 하이패스 쪽으로는 2차로 작업 여파도 크게 받고요. 서울시내도 공항 쪽 올림픽대로 노량대교를 막 진입한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뒤로는 청담대교부터 사고 지점 지나 작업 중인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 뚝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입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른바 이 통일교 게이트 파문이 전국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여권 일부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논란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논란의 핵심 쟁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여름과 가을 그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통일교의 이 유착 의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이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벌였었죠. 네. 예, 그리고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 이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실제 혐의가 일부 소명돼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구속됐습니다. 네. 예, 당시 민주당은 이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야당을 몰아붙였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공수가 바뀐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2인자라 불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여권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파장이 커진 건데요. 예. 일단 전제는 지금까지는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입니다. 예,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이 이 특검에 말한 전현직 정치인은 지금까지 총 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우선 윤 전 본부장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예, 통일교의 이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이 청탁의 대가라는 건데 네. 이 터널의 시작점으로 검토되어 온 곳이 부산이어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는 것이 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예. 예,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에서 2020년 총선 전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예, 이들을 통해서 각 당의 좀 연결 채널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윤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접촉한 정치인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다만 앞선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게 금품 전달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예, 이 밖에 통일교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민주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특검 수사 결과 일부 드러났는데요.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의 2022년 1월 명절 선물 리스트에 따르면 네. 통일교는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한 30에서 40만 원대 이 정육 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 또 이재명 대통령 측근 중에는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통일교가 접촉을 했다 이런 녹취록도 나온 상태입니다. 예. 이런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어제 결국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비롯해서 이름이 오르내린 당사자들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나요? 네, 우선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재수 의원은 어제 미국 뉴욕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예. 예,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모두 허위다라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했다는 게 이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이 나경원 의원은 처음부터 금품 수수를 받았다는 이 증언도 없었는데 통일교 관련 정치인이 5인으로 묶여서 이름이 퍼진 게 이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 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예, 나 의원은 만약 조금이라도 이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나를 가만두었겠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 언론과 여권 인사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예,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은 일단 사실이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다만 청탁이 오고 간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2021년에 지인들과 이 여행을 좀 갔다 오다가 통일교 측 지인의 권유로 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이 통일교의 대표적 성지죠. 이 천정궁을 잠깐 들렸는데 여기서 이 윤 전 본부장을 만나서 한 10분 정도 차담을 한 게 다다. 거기서 나눈 주제도 그냥 일반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였다. 예, 이게 이제 주장입니다. 또 한학자 총리와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관련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논란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정도로 사안이 이제 퍼지고 내각까지 번지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대응 메시지를 냈어요. 일종의 정면 돌파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현 정부 장관이 포함된 의혹이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예. 예, 이 대통령 크게 두 가지 메시지 내놨는데요. 우선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건 헌법 위반이다. 불법 자금이 연루된 종교단체 이 해산 명령 이거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라. 네. 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나아가 이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이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규 유착은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적 연루가 만약에 사실이면 여야를 가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이 사안을 두고 특검의 편파 수사다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이 특검 범위나 논리는 뭔가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통일교 게이트, 나아가 이 특검의 편파 수사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는데요. 네. 윤 전 본부장의 이 진술이 나온 지 한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 특검은 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애초에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반면 야당은 이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나와서 수사를 보류하다가 관련 보도가 이어지니까 뒤늦게 사건을 이 경찰에 이첩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중진 2명에게 수천만 원이 갔다고 특검이 들었는데도 수사를 뭉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돈을 받아도 되는 특권층이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예, 장동혁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게 사실상 통일교의 여권 인사 추가 폭로를 막으려는 입막음용 이 협박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지난 10일 윤 전 본부장이 1심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금품을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날 대통령의 이 통일교 해산 협박 탓이라는 이게 이제 네. 장동혁 대표의 주장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과 이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대통령 측근 등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네. 또 오늘 이름이 거론된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종성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통일교 게이트를 조사할 별도의 특검을 꾸리자 이렇게 여당에 제안했는데요. 이 밖에 이 개혁신당도 제3당이 특검을 지정하는 통일교 특검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장동혁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이 선택적인 수사 그리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모두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면서 여당이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야권 공세가 점점 거세지는 모습인데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예, 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가 일단 먼저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예,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그럼 경찰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제 특검을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성급히 통일교 특검에 나서면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2차 특검 그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 예. 예, 야당의 역공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민주당 한 의원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면 결국 타깃은 우리 당이 된다. 예, 성급하게 특검에 합의하는 건 악수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예, 다만 여당 내부 기류가 꼭 같지만은 않습니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이 어제 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경찰 수사로 통일교 논란을 처리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여야가 특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뒀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네.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이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좀 읽히는데요. 여야 모두 이번 논란이 가져올 이 민심의 파장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논란이 과연 어디까지 퍼지고 언제쯤 끝이 날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친윤계 공개 반발이 잇따르면서 장동혁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논란의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권을 잡았던 장동혁 대표인데 네. 취임 100일이 좀 지나니까 역풍을 맞는 모습입니다. 네. 예,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이 친윤계의 공개 반발이 잇따르면서 장동혁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불겨진 상황인데요. 네. 가장 먼저 장 대표에게 이 총구를 내민 친윤계 의원, 예, 이른바 원조 친윤이죠. 윤한홍 의원입니다. 네. 예, 윤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최한 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회의 취지가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사실상 야당의 이 대정부 성토의 장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마이크를 잡은 윤 의원이 돌연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다. 네. 예, 이러니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라면서 정부 여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비판한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예. 예,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TK 지역 최다선이자 당내 중진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최근 대구를 찾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민심으로는 좀 늦는다.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 윤어게인 냄새를 더 이상 풍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이는 앞서 12.3 비상계엄 1주기 당시에 이 사과를 좀 거부하고 정부 여당의 이 폭거를 비판했던 장동혁 대표의 입장과는 확실히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후 정치권에선 이 장동혁 대표의 우군이었던 친윤계가 사실상 장 대표에게 좀 등을 돌린 거 아니냐. 둘 사이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이런 관측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를 가장 강하게 밀었던 쪽이 사실 친윤계였는데 이렇게 등을 돌린 배경, 뭐 어떤 불만과 뭐 계산이 있는 걸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친윤계는 당초 장동혁 대표 당권으로 끌어올린 핵심 우군이었죠. 네. 예,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가장 강하게 밀어준 세력이 바로 이 친윤계였는데요. 네. 이런 친윤계가 등을 돌린 배경 크게 한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정치권은 뭐 계속 친윤이라 부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사실상 이 친윤 계파가 좀 와해된 거 아니냐 이런 아하. 관측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이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친윤이라는 이 계파의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해졌다는 건데요. 네. 최근 친윤계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 반탄 세력과 네. 탄핵에 찬성하는 찬탄 세력으로 분화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말하기를 과거 혹시 국민의힘의 친박계 누구였는지 지금 혹시 기억하냐. 아. 예, 집에 불이 나면 무조건 각자 도생이다. 예, 손에 손잡고 있을 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예, 여기에 이른바 이 장동혁식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도 꽤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대표가 최근까지 장외 투쟁 그리고 강도 높은 대정부 비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은 장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과연 민심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예, 의구심과 피로감을 좀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실제 국회에서 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최근에 만나보면 이대로면 내년에 2018년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참패 재현될 수도 있다. 예. 예, 이런 우려 실제 내놓기도 합니다. 예. 정치 경력도 또 당내 듣는 귀도 많은 이 친윤계 중진 의원들이 최근 장 대표를 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를 읽은 거 아니냐 이런 네.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뭐 친윤계뿐만 아니라 이제 당 지도부 일부나 친한계까지 이 장 대표를 향한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나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한 뭐 반발, 친윤계에만 뭐 국한된 흐름은 아닙니다. 네. 당 지도부 내부와 친한계까지 반발이 좀 번지는 양상인데요. 네. 네. 그 도화선이 된 게 바로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입니다. 아, 예. 최근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이름이 똑같은 당원 4명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이유인 지난해 말에 비슷한 시기에 탈당했다. 예, 이렇게 중간조사 결과를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뭐 해석은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 의혹, 국민의힘이 사실상 팩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중간 보고를 통해서 밝힌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친한계는 장 대표가 이 자신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반대에선 경쟁 개파 그리고 그 구심점인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려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지도부 안에서도 장 대표를 향한 좀 불편한 기류는 감지됩니다. 장 대표가 지도부를 일방통행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네. 실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얼마 전에 이 계엄과 탄핵 백서를 좀 만들자. 예, 강선 당원들과 좀 절연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장 대표 침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양자 최고위원 얼마 전 이젠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네. 말하기를 지도부 내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 어허. 예, 이 침묵이 당을 침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이 궁금합니다. 뭐 운영 방향에 대해서나 대응 메시지 나온 게 있나요? 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제기된 각종 비판과 위기론에 대해서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일단 이 원팀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 지난 6일 한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저만의 이 타임 스케줄과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 타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장동혁 대표 실제는 이 위기론이 가중되면서 고민이 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장 자신을 비판한 이 주우영 국회 부의장 등 중진 의원들 연달아 회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장 대표 어제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이 출범 후에 장 대표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 쓴소리 외면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장 대표 과연 이 진정한 쇄신과 변화 위기 국면 타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속담 이것 보고 칼 빼기. 이것도 모이면 천둥 소리 난다. 이것도 낯짝이 있지. 여기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개미, 모기, 벼룩, 집신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모기입니다. 속담 모기 보고 칼 빼기 또는 모기 보고 환도 뽑기는 시시한 일로 소란을 피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나게 큰 대책을 씀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 난다란 속담은 힘없고 미약한 것이라도 많이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말이고 모기도 낯짝이 있지는 염치 없고 뻔뻔스러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모기가 들어가는 속담인 모기다리에서 피 뺀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뜯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모기다리에 피만 하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이것은 분량이 아주 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하루 만에 다시 추워졌습니다. 아침까지 한파특보가 발효됐던 일부 수도권과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평년 수준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추위 속에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부를 중심으로는 눈의 양도 많겠는데요. 내일 하루 동안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10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와 남동부, 충청에 3에서 8,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렸던 눈보다 상대적으로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 서해안 지역에는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지난 밤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후까지는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산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전주 10도, 대구 8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 라디오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위가 본격화하면서 이 호흡기 질환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호흡기 질환의 주요 증상과 위험 요인 또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권과의 연루 의혹을 밝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면서도 특검 요구는 내란 청산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이틀째의 눈을 매몰된 작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일어난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그중 2명은 숨졌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2.6%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수입 물가 지수가 10월보다 2.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률도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신혼부부가 1년 전보다 2.3% 줄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작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48.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권도영 테라폼 랩스 설립자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이 3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예, 뭐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전 과정이 생중계되다 보니까 좀 관심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 과정을 그 정책 논의를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그 정책이 왜 검토되고 있는 건지 좀 흐름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어제 처음으로 이제 보면서 네. 4시간 10분가량 생중계를 했고요. 산하 기관장까지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정책 세세한 부분까지 좀 짚어내고 되묻고 예, 대통령이 좀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어제는 기재부, 농림부, 고용부, 뭐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등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몇 가지 또 너무 4시간 10분 동안 얘기를 해서 되게 방대한데요. 네.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보면은 금산분리 이거는 좀 재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내용인데 네. 요거는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산분리라는 게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 간의 결합은 좀 제한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네.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조건부로 예외를 두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업종에 업종을 제한해 두고 그러면서 그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지방 투자하고 연계하는 경우에 네. 금산분리 좀 완화를 해준다 뭐 이런 거고요. 네. 국세청 향해서는 이제 그 세금 고액 체납이나 예. 세외 수입 체납부가 조직을 꾸려야 되는데 네. 요게 지시를 내렸더니 이제 일선에서는 조금 너무 소규모로 했다라는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대규모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 경험 빗대어 봤을 때 거기서 한 2배로 더 늘려도 된다라는 계산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도 보였고요.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송미령 장관이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도 그렇고 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네. 농림부가 올해 거래액 목표인 1조 원을 지난달 초에 이미 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거래 규모를 1조 5천억 원으로 상향을 한다는 건데 예. 소비자가 저 가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알뜰 소비정보 앱을 내년에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용 물류체계 구축하고 또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 115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세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교육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게 되고요. 오늘 우주항공청이 또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예. 2035년까지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서 발사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목표인 건데 네. 얼마 전에 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많은 분들이 환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누리호 1kg당 발사 비용이 한 3,900만 원 수준인데 예. 이거의 한 10% 이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누리호의 성공률을 높이면서 기왕이면 또 발사 비용을 낮춰야 되는 숙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발사를 통해서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지금 이 3박 4일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서로 신경전 상당했는데 국회 상황 어떤가요? 네, 그 필리버스터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할 때 오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 끄면서 예. 또 반발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만큼 이번에도 다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마이크 앞에다가 스케치북을 가지고 와가지고 펼쳤어요. 네, 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그 연단 이 자리는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피켓 내려라, 창피한 줄 알아라 뭐 이런 고성이 터져 나왔는데 네. 곽규택 의원은 굴하지 않고 이건 러브 액츄얼리 영화에서 따온 거다. 예. 이제 스케치북 한 장씩 넘겨서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패러디를 해서 스케치북 한 장을 또 넘겼더니 그 다음 문구는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뭐 이런 멘트들이 나왔어요. 예. 그렇지만 역시나 곽규택 의원도 이날 필리버스터 의제와는 무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은 이렇게 작심하고 국회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또 그러면서 반대로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어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을 했고요.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다루는 거죠. 네,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에 올라온 안건들이 네.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내용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뭐냐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거 네. 국제 공조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다자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범위를 넓히자라는 게 골자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고 네. 근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진 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때 나경원 의원 마이크 끄고 그럴 텐데 네. 이게 그렇게 싸웠지만 막상 표결이 진행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재석 의원 241명 중에 283명이 찬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8대 악법,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당 내부에서도 이게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비판이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까지도 왜 필리버스터 하는지 모르겠다. 네. 국민들은 너나 잘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의견도 나왔고요. 예. 또 다른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하고 또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내보였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네, 필리버스터 이틀째 이어지는 중인데요. 민주당 포함한 정당들은 오후 2시쯤에 표결로 토론을 중단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한 다음에 이어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네. 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인데요. 통일교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네, 통일교가 이렇게 협회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송용천 한국협회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또 같은 내용으로 동영상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요 포인트는 이거일 것 같아요. 윤영호 전 본부장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한 건 조직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에서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런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하고 접촉을 하는 가운데 네. 한학자 총재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기다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머님 결정하시면 저희는 움직입니다. 대신 어렵더라. 양쪽 접근을 해봤더니 좀 리스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Y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윤 전 Y.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래서 특검팀은 이런 내용이 이 대화 내용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유착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예. 어쨌든 간 그렇지만 통일교는 교단 차원으로 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뭐 또 한학자 총재 보호 뭐 그런 것도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는 이 김건희 여사 9번째 특검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약 9시간 만에 종료됐어요. 네. 어제 오전 9시 45분쯤에 출석하고 오후 6시 55분쯤에 퇴실을 했는데요. 네. 그 특검팀이 어제 대면 조사 때는 그 김건희 여사 상대로 아직까지 재판에 못 넘긴 수사 그 의혹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종묘 차담회라든가 해군 지휘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 예. 또 면허 없는 인테리어 업체죠. 21g이 관저공사 따내는 과정에서 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 거부를 유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특검팀 수사기간이 이번 달 28일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오늘 날짜 생각하면은 어제 이 출석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지막 조사가 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예. 또 특검팀은 다음 주에 오는 1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12.3 비상경 당시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약물, 그러니까 자백 유도제를 투입하려 한 정황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때 작성된 군 내부 문건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예. 그 당시 윤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이 네. 각종 약물을 사용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네. 지난 1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그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들 위협하기 위해서 뭐 작두, 야구방망이 이런 고문 도구들을 준비했다라는 실토를 한 게 지난 1월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예. 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은 제목이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그 내용은 좀 여러 고문 방법들이 좀 아이고. 나열돼 있는데 예. 뭐 의식 상태가 약간 저하돼 있는 상태로 외부 도움 없이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고 물리적 자극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얕은 진정, 그러니까 약물을 했을 때 네. 어떤 약물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 뭐 수면 박탈, 물고문, 뭐 전동 드릴, 러시안 룰렛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도 뭐 가족을 언급을 해서 뭐 네.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이름도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졸피뎀, 프로포폴, 케타민 등등 구체적인 약물 이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이 약물을 썼을 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런 네. 것들까지 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면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들이 한직 발령을 받더니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입니다. 네. 그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면서 항의를 했고 그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했을 때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인데요. 예. 이후에 전보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된 건데 네. 이 조직 내에서는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거랑 이제 연구위원 가는 건 네. 이제 사실상 좌천 어떤 네. 한직으로 가게 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자리여가지고 그렇죠. 두 사람은 이 발령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창진 전 부산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사직 인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달라. 이런 글을 조직에 남겼고요. 예. 법무부는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서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예. 이번 인사 목적은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 반발 주도한 간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계성 인사 내려가지고 검찰 조직부터 좀 분위기를 잡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정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억류했죠.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이 기름으로 먹고 살고 그게 자금줄인데 그걸 완전히 목을 조여버리겠다 이렇게 네. 보는 건데요. 예. 미군이 현지 시간 12일 오전 6시쯤에 베네수엘라 출발해서 중국으로 가던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배에 실린 원유를 모두 가져버리겠다 이렇게 천명했는데 네.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하고 전쟁하겠다 선포를 했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자금줄을 봉쇄해버린다. 그냥 마두로 정부의 그런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일머니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제일 많이 팔아주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아하. 견제하는 두 예. 가지 전략이 그 목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노골적인 강탈이자 국제법상 해적 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그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아 마차도가 네. 노르웨이 오슬로에 극적으로 도착을 해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마차도가 누구냐면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이유가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한 거하고 맞서면서 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구금 위협을 받고 칩거하고 몸을 숨기고 지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반정부 시위한 다음에 거의 1년 만에 공개 행보를 하게 된 건데 네. 베네수엘라 정부 위협을 받으면서 비밀리에 정말 007 작전처럼 예. 노르웨이로 가게 된 거고요. 네. 가발 써서 변장하고 음. 그리고 10개 넘는 군 검문소를 뚫은 다음에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갔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는 미국 정부 도움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마차도가 이 목선 타고 바다 건널 때 그 시점에 미국의 해군 전투기 2대가 일부러 베네수엘라만으로 진입해서 선회 비행을 40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도와줬다는 거죠. 이 탈출 과정은 노벨위원회도 끝까지 몰랐다고 하고 그렇게 네. 극비리에 진행이 됐는데요. 다만 마차도가 다시 이제 이쪽에서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은 체포 기소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입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 이렇게 추워지고 겨울철이 되면 공기도 차고 건조하죠. 또 일교차도 크죠. 막 기침이 길어지고 막 열감기에 몸살 증상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몸 여러 기관 중에서도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 가장 취약한 곳이 아무래도 호흡기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호흡기는 이제 우선 가장 먼저 차가운 공기와 접하게 되죠. 네, 물론 네. 이제 앞에 피부가 있지만 피부 나머지 부분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피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호흡기는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면 온 호흡기 전체가 다 마주하기 때문에 예.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찬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네. 이제 차갑다는 것은 이제 수분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조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차가워지면 건조해지고 네. 이렇게 건조해지면 점막이 마르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 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사람들은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호흡기 감염이 많아지는 그러면서 원래 있던 질환도 악화가 쉬운 이런 네.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호흡기 환자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 따라서 조금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이 겨울철 대표 질환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지염, 기침, 폐렴 등등 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온이 영하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 병원에 마른 기침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네. 주된 증상이나 원인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이렇게 추워지면 기침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이 호흡기가 좀 약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기침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네. 사실 추워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난방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따뜻하게 하느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원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원래 겨울에 추울 때 습도가 낮은 데다가 난방기까지 있으면 습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 유지해야 될 습도가 네. 실내에서는 한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건조한 공기가 호흡기를 자극하게 되고 또 추울 때 면역력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러면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 아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기침이라는 것은 증상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편안하게 잠깐 그러다 말겠지 이러고 네, 지나가시는 분이 많은데 네.
그냥 끝이 나지 않고 악화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이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 겨울철에 특히 이렇게 심해지는 마른 기침 줄이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 습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건조하지 않게. 그래서 예. 이제 가습기를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뭐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우선 느끼는 게 기침도 나지만 피부가 가려워지고 맞아요. 네. 막 그 손이 자꾸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네. 충분히 습도가 떨어졌구나를 알게 되면서 가습기를 쓰시는 분이 많은데 네. 가습기 말고도 또 그 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많이 아시죠? 이제 뭐 젖은 수건이나 또는 빨래를 실내에 걸어 놓는다든지 그렇죠. 네. 또는 이제 뭐 습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화분 같은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예. 화분에서 저절로 습도가 좀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이럴 때 좀 어렵지만 환기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실내가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네.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먼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환기를 좀 자주 시켜주면서 물을 좀 많이 드셔야죠. 일단 겨울철에는 외부의 습도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네. 내 몸 안의 습도도 자꾸 높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한 번에 많이 말고 자주 물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 겨울 맞아서 큰 물통 하나 새로 샀거든요. 어휴, 크네요, 그거. 물 자주 마시려고 합니다. 네. 네. 이 기침도 보니까 급성이나 만성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나뉘죠. 네. 그 나뉘는 것을 이제 기간으로 사실은 나누는 거거든요. 네. 3개월 이상 됐느냐, 3개월 안 됐느냐를 가지고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나누는 거고 네. 대부분은 이제 급성으로 끝나죠. 네, 보통 네. 감기를 걸려도 되게 2주 정도면 끝이 나니까. 예. 그런데 이 독감 또는 뭐 기침을 하는 이 이유에 제일 많은 것은 약 200여 종 정도 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는 내 몸에서 잘 견뎌내다가 드디어 해결이 되면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내 몸에서 나가버리는 거니까 네. 그 2주 정도 기간 동안 좀 우리를 괴롭혀요. 그때 이제 기침이 제일 많이 나고 가래가 별로 없이 기침 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가슴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고 호흡 곤란이 좀 오다가 쌕쌕거리는 소리까지 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이렇지 않고 그냥 기침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만성적으로 기침을 한다. 이건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만성이라는 것은 이미 기관지나 또는 그 아래쪽 모세기관지 미세기관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때는 기침만 해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네. 기관지 염에 대한 이 약물 치료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예. 그래서 3개월 이상 기침할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꼭 해볼 필요가 있고 이때도 이제 기침이 나지만 사실은 가래가 아침에 많이 나옵니다. 만성적으로 예. 갈수록. 왜냐하면 그 안에 습도가 모자라면서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걸 해결해내기 위해서 가래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감기나 감염이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우선 그 안쪽이 이제 문제가 생겨 있기 예. 때문에 또 다른 2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생겨서 뭐 기관지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아주 심해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제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관지염에 걸리면 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대부분 이제 급성 기관지염인 경우에는 네. 바이러스가 한 90% 이상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실 약을 쓰지 않고 대증요법, 증상에 맞춰서 기침이나 가래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약제를 사용하면 대부분은 2주 안에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관지염이라고 이름도 붙이지만 사실은 뭐 감기도 기관지염 중에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감기는 치료를 잘하면 정말 열심히 치료하면 보름이 걸리고 네. 뭐 치료를 잘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도 14일 걸리는 병.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이해하시고 내가 정말 열심히 치료해야 되는 이유 그걸 알면 내가 만약에 목을 많이 써야 되고 네.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공식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 같으면 저도 조금 더 열심히 치료를 해서 그런 네. 증상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목을 별로 쓰지 않고 그냥 대충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한다.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사실 증상이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네. 대충 물 드시고 편안하게 하시면서 치료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기관지염이 됐다. 이때는 이 폐기능 기관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네. 떨어지면 예. 기능이 떨어지면서 숨쉬기가 몹시 어려워지고 그 이후에 2차 감염이나 합병증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네.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폐기능 기관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그런 치료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호흡 조절하는 데 필요한 약물들 뭐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를 잠깐 쓴다든지 하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 예.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원인 중에 많은 원인이 흡연입니다.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이 있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흡연자다 그러면 담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제거를 좀 하셔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무서운 이 호흡기 질환 중 하나가 폐렴인데요. 그렇죠. 겨울철에 또 특히 많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실내에 있던 세균들이 이제 많이 창궐을 할 수 있고 네. 사실 폐렴의 원인인 폐렴구균은 우리 기관지에 살고 있는 균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평상시에는 이게 나를 병들지 않게 하는 예. 균인데 네.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 활동이 낮아지고 문제가 생겨 있을 때 이 세균들이 이 폐로 넘어가면서 폐렴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폐렴균이 어디서 딴 데서 팍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럴 때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낮아지면서 기관지나 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 때 네. 거기에 내 면역력까지 떨어져 떨어지면. 있으면 이 폐렴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예. 특히 이제 뭐 이미 많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아시잖아요. 네. 올해는 뭐 독감도 많이 돌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코로나도 지금 많이 돌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병들 이런 바이러스성 병을 걸려서 잘 해결 못하면 폐렴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네.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면역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몸에 살고 있던 폐렴균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시고 예방접종 이거 잘 아시잖아요. 폐렴 네. 예방접종이 있다는 사실 예. 그걸 좀 연세가 있거나 뭐 위험균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좀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독감이나 코로나가 걸렸다가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폐렴 진행을 알린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 증상은 우선 이제 감기 같이 이제 바이러스성 기관지염이나 감기들은 되게 그런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열이 네, 잠깐 나고 네. 기침이 있거나 콧물이 나거나 뭐 네. 이런 상황이었다가 조금 컨디션이 다시 좋아지잖아요. 예. 그랬다가 다시 고열이 나면서 힘들어지면 이거 이제 폐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침이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 이러면 이제 폐렴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이때 나오는 이제 가래가 좀 특징적일 수 있어요. 폐렴일 때. 그래서 네. 흰 가래가 아니고 노란 가래 또는 녹색 가래 또는 피가 섞인 가래 이런 게 나올 때는 이제 이 폐렴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겨울철에 잘 걸리는 이런 호흡기 질환들 뭐 독감이나 코로나19나 심지어 기관지염까지도 초기에는 다 증상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구분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뭐 진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진단하는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바로 검사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증상을 가지고 구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오산이 될 수 있어요. 예. 진단을 무조건 검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혈액 검사로 기본적인 것도 검사를 하죠. 네. 거기다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폐렴이 있는지 검사 확인할 수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 키트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요즘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와 독감은 키트로 바로 검사가 되고 네. 뭐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PCR 검사를 통해서 마이코플라즈마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검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증상을 가지고 내가 뭐 이런 병 저런 병을 예측한다. 이거는 이제 좀 지나간 얘기고 네. 이제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바로 확진하고 그 확진에 맞게 약을 쓰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올 초에 독감에 걸렸을 때 한 일주일을 막 엄청 고생하다가 그 타미플루를 맞고 금방
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뭐 항바이러스제는 언제 누구에게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우선 이제 독감에 걸린 분한테는 아주 특효죠. 그러니까요. 그 독감에 걸렸을 때는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린 거거든요. 네.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거에 의해서 걸린 건데 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보다 훨씬 강력하고 힘든 증상을 나타냅니다. 네. 그런데 그때 똑같이 감기와 비슷하게 해열제라든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 바이러스가 안 죽어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독합니다. 그래서 예. 그럴 때 이 타미플루, 오셀타미비르 같은 이런 약제를 사용하면 네. 금세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네. 훨씬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틀 안에 쓰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고 이틀 안에 써야 그래요.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다가 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 빨리 가서 확인을 하시고 예. 정말 인플루엔자다 싶으면 바로 이 약제를 쓰셔야 합니다. 저처럼 병을 키우시면 안 되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진단을 하려고 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참아보겠다. 이게 이제 문제인 예,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생활 수칙 네. 뭐 어떤 걸 꼽아줄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가장 좋은 거.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고 두 네. 번째는 개인 위생에 힘쓰는 거죠. 손 네. 열심히 닦으시고 또 기침할 때 이 옷깃에다가 하시는 거 다 배우셨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습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습도. 네. 네. 습도를 실내 습도, 내 몸 안의 습도 이 두 가지를 다 유지를 예. 하셔야 돼서 네. 뭐 실내는 45% 정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네. 1시간 2시간 사이에 계속 물을 조금씩 마셔서 예. 내 몸 안의 습도를 유지하시는 거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예방 접종 꼭 하셔야죠. 예. 네, 네. 예. 청취자분들 올겨울 반드시 기억해야 할 뭐 호흡기 건강 수칙 한 가지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는 습도예요. 무조건 습도입니다. 습도? 예, 예. 여러분 습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여름에도 그 에어컨 밑에서 주무시면 습도를 싹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에어컨이. 여름에도. 그래서 그 습도가 마르면서 감기나 독감이 여름에도 걸리는 거거든요. 네. 에어컨 밑에서 주무시면.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도 관리에 신경 쓰시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겨울철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창모 피처링 헤이즈가 부른 감기 듣고요. 청취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창모 피처링 헤이즈가 부른 감기 듣고 왔습니다.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3000님. 코로나에 걸린 이후부터 가래가 계속 나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도 증상이 동일한데요. 원인이 뭘까요? 네, 이런 이제 이 염증이 생기고 나면 기관지가 확장되거나 네. 그 기관지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곳에서 원래 하던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래가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조금 괴로우시지만 운동을 좀 하시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네. 폐기능을 조금 더 되돌릴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약만 먹고 계시지 말고 유산소 운동을 조금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838님. 감기는 나았는데 기침은 몇 주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기침이 왜 계속되냐면 감기를 걸리고 나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기침이 유발되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침이 그 뒤로 아주 작은 자극에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생활 그냥 하시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437님께서는 남편의 할머니, 시할머니께서 천식이 심하셔서 약을 평생 드셨는데 남편도 사례가 잘 걸리고 밤에 쌕쌕 소리도 나거든요. 천식도 유전인가요? 그럼요. 천식은 유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머니 아니 할머니죠. 할머니한테서부터 온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천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밤에 쌕쌕 소리 나는 것은 이 천식의 특이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 받으시고 더 심해지시기 전에 네. 이게 한번 강하게 한번 그 심하게 어택이 오면 네네. 아주 막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숨쉬기가 어렵고 예. 미리 확인 받으시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네. 병원 먼저 한번 가세요. 네. 5401님, 68세 남성분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와. 그런데 기침하고 나면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아니 걱정되는데요. 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네. 벽에 대고 밀면 내가 뒤로 가잖아요. 네. 기침해서 기침으로 힘이 앞으로 확 나가는 것 같지만 그와 똑같은 힘이 내 안쪽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관지나 폐나 이 조직들이 다 상처를 입어요. 기침을 네. 세게 할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침도 좀 적게 어느 정도는 작게 하실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조직에 상처를 입어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기침을 좀 적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수분 보충을 또 잘 그럼요. 하셔야겠고요. 좋죠. 예.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3000님, 7838님, 3437님, 5401님 모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월이에요. 연말 연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또 많거든요. 뭐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는 의미로 좀 특별한 여행을 꿈꾸기도 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여행이 딱 그런 분위기라고요? 뭐 스페셜. 네. 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특징하면 네. 삼면이 바다라는 거 꼽을 그렇죠. 수 있죠. 예. 네. 반도. 네. 서해, 남해, 동해 뭐 인근에 참 섬이 많은데요. 네. 뭐 과연 우리나라의 섬은 몇 개나 될까 또 궁금한 분들 계실 거예요. 셀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이 한국섬진흥원이 2024년에 네. 이 공식 집계한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섬은 총 3,390개다. 3,300. 와, 예.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 가운데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80개. 그리고 무인도가 2,910개. 이렇게 나뉩니다. 2,900개 무인도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네. 매일 한 개의 섬을 간다고 해도 모든 섬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와. 또 심지어 이 480개라는 이 유인도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하루에 한 번 이상을 꼭 가야 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섬 얘기가 쭉 이어지는 거를 딱 느끼셨을 거예요. 네. 오늘 섬 얘기하는구나. 그러네요. 예. 어느 섬? 네. 자, 오늘 떠날 곳은 바로 섬인데 이 섬이 꼭 바다에 떠 있는 별 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두울 때 보면 더 그런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모습 떠올리면 아마 그 느낌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먼저 가볼 섬은 늦가을부터 해서 이 초겨울에 잘 어울리는 그런 섬인데요. 예. 전남 여수 앞바다에 있는 장도라는 섬입니다. 장도. 네. 이 여수에 장도라는 섬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네. 하나는 율촌동 앞에 또 다른 하나는 웅천동 앞에 있는데 네. 오늘 가볼 장도는 바로 웅천동 앞 그 앞바다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웅천동. 네. 예. 이 장도는 주민 사이에서 진섬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이 지금도 주민들은 웅천 칭수공원과 장도를 잇는 다리를 진섬다리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진섬다리부터가 좀 특별한데 이 길이가 335m인데요. 네. 평소에는 물에 잠겨서 볼 수가 없다가 바닷물이 쫙 빠졌을 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때를 잘 알아둬야 진섬, 그러니까 장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오늘부터 16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길이 열려
열립니다. 아, 네. 뭐 대신 다른 날은 뭐 하루에 2번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니까 예. 반드시 그 물때를 알아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장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네. 이 한 농민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바닷일을 하면서부터인데요. 네. 그러다가 장도가 예술의 섬으로 불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술의 섬. 네. 네. 한 기업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망마산과 장도를 연계한 예울마루를 조성을 했고요. 네. 그 결과 2012년부터 전시를 위한 복합 예술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호. 이후부터 장도는 거대한 예술 공간, 예술의 섬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네. 2019년부터 예술의 섬 장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바닷물이 빠지면 이 다리를 통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장도가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고 예술의 섬이라고 불린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한데요. 네. 이 진섬다리를 건너서 장도에 딱 발을 들어가면 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예울마루 창작 스튜디오입니다. 네. 총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조각이나 회화부터 문학, 뭐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뭐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이 마치 뭐 패션 잡지 화보 촬영하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이곳을 지나면 섬 곳곳에 예술 작품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 뭐 사실 뭐 예술 작품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뭐 바다를 원 없이 감상할 수 있게 뭐 바다 조망하기 좋은 곳에 벤치라든가 아니면 빈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워서 푹 쉴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해 놨고요. 네. 또 뭐 평범한 의자인데 뭐 마치 예술 작품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도 많고 네. 또 나무 모양이 마치 하프라는 악기 모양처럼 자란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와. 그래서 아예 그 나무가 있는 곳을 하프 정원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네. 뭐 평범한 듯하지만 장도의 자연과 또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면서 예술적인 느낌이 전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네. 뭐 이렇게 예술 작품 감상하듯이 산뜻하게 이 정비된 길을 따라서 걷다가 뭐 잘 꾸며진 미술관 관람하고 나오는 그런 느낌 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장도를 이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도가 왜 이 예술의 섬이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섬 잘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코스도 나뉘어 있다면서요? 뭐 제가 느끼기에 이 장도의 특성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듯 아닌 듯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예. 뭐 장도를 관람하는 코스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길이에 따라서 빠른 코스, 보통 코스, 여유로운 코스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해안선 길이가 1.85km 정도로 좀 자그마하거든요. 네. 솔직히 코스를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이 걷다가 보면 결국엔 전체 구간을 좀 만나게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굳이 대표 코스를 꼽으라면 이 보통 코스와 빠른 코스를 연계하면 되는데요. 이 코스를 따라가면 창작 스튜디오가 있는 서쪽 해안로를 지나서 우물 쉼터까지 이동하게 되고요. 전망대와 장도 전시관 또 잔디광장 등 이 대표 스폿을 모두 거쳐서 안내센터가 있는 장도 입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쭉 돌아서요. 네. 바다를 보면서 잠시 쉴 수 있는 허브 정원이랑 또 다도해 이 정원도 코스 안에 들어 있는데요. 네. 전망대로 가는 짧은 경사를 제외하면 뭐 평지나 완만한 경사길이거든요. 도로가 깔끔하게 포장돼 있어서 이 걷는 것이 조금 힘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섬 동쪽 숲을 지나는 여유로운 코스를 둘레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 둘레길과 전망대 가는 길은 장도 전시관 남쪽 입구에서 갈립니다. 여유로운 코스를 따라서 이 섬이 품은 예쁜 숲길을 걷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고요. 네. 이 특히 전망대가 아주 매력적인데요. 사람 얼굴의 모습을 본떠서 이 하나의 선으로 전시물을 만들어 놨어요. 예. 뭐 푸른 바다나 하늘이 뭐 얼굴이 되게끔 해놨거든요. 뭐 마치 그 캘리그라피처럼 하나의 선으로 얼굴 형태를 이 그린 조각물이 있잖아요. 뭐 전망대 끝에 뭐 이런 느낌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뭐 여기서 인증샷이 찍는 분들 많으니까 꼭 한번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섬 곳곳에 이런 예술 작품 느낌 나는 곳이 많아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도 갈 때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장도로 들어가려면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물때를 꼭 알아야 한다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진섬 다리가 물이 빠질 때 열리는 만큼 이 물때를 잘못 맞추면 정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섬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한 번에 둘러보기도 참 편하지만 대신에 어느 곳에 어떤 스폿이 있는지 알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여행이 가능할 거잖아요. 네. 관광 안내센터가 다리 건너자마자 보이거든요. 예. 거기서 꼭 이 섬 안내지도 한 부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장도는 자전거라든가 킥보드 같은 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하. 대신에 유모차나 휠체어는 가능하거든요. 네. 또 햇볕이 좀 세서 아니면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섬 입구에 양심우산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양심껏 사용하고 네. 예, 다 쓰신 다음에 여기다 다시 꽂아놓으면 되시니까 양심우산도 한번 들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뭔가 양심 우산이라고 하니까 더 이 섬이 따뜻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콩으로 한주현님께서 지금 장도 앞 해변인데 마침 장도 설명하시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하면서 다리를 다치셔서 지금 직접 못 가보신다고 라디오 설명만 듣고 바라만 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대신 이 섬 안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예술의 섬 여수 장도 잘 둘러봤고요.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 가볼 곳 역시 예술의 향기가 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인데요. 네.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 있는 신시모도라는 섬입니다. 신시모도. 네. 이 옹진군 하니까 북방 경계선이랑 가까워서 엄청 먼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옹진군이 바다를 아우르고 있어서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신시모도는 영종도 삼목항에서 배를 타고 불과 10분이면 가는 그런 섬이거든요. 네.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네. 신시모도라는 이름이 좀 색다른데요. 네네. 신도, 시도, 모도 이렇게 세 개의 섬이 합쳐져서 신시모도입니다. 그래서 삼형제 섬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럼 신시모도를 왜 예술을 품은 섬이라고 부르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섬의 막내격인 모도 한쪽에 예술 작품이 가득한 뱀이꾸미 조각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참 귀엽네요. 네. 이 바닷가 공원의 느낌표와 물음표가 번갈아 떠오르는 광경이 펼쳐지고요. 해안가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버드나무가 우뚝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차는 만조 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물이 빠지는 간조 때는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이색적인 풍광을 자랑합니다. 네. 이런 작품들이 한 80전 넘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견 조각가 이일호 선생의 초현실적인 작품들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뭐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뭐 삶과 죽음, 뭐 사랑과 같은 그런 주제를 느낄 수가 있고요. 뱀이꾸미 조각공원은 주변 환경도 좀 특별한데요. 뭐 공원 앞마당이 갯벌이에요. 그래서 천장은 푸른 하늘입니다. 가끔 바다 위로 비행기도 날아가죠.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예술의 섬으로 떠나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런 풍광에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바닷가에 이렇게 80여 점 전시물 있다는 게 참 너무 놀라운 광경일 것 같고 신시모도가 삼형제 섬이라는 것도 너무 귀엽고 재밌네요.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신시모도는 경사가 좀 완만하고 잘 정비된 트레킹 코스가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도로 덕분에 이 도보 여행자와 자전거 여행자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는 그런 곳인데 해안도로도 잘 나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섬에 들어가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뭐 드라이브 하면서 섬을 들려보려는 그런 이들인데 신시모도 세계 섬 가운데 여행자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섬은 아무래도 신도겠죠. 신도. 네. 예전에 신도 갯벌에 고품질 소금을 많이 생산했다고 해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 소금 무게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팔아서 이 섬 이름에 믿을 신자를 써서 신도입니다. 얼마나 믿음을 주셨으면 섬 이름이. 네, 이 신도는 해발 178m의 구봉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정상인 구봉정에 서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랑 송도 신도시 또 인천대교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어느 곳에 카메라 렌즈를 가져다 대도 아주 예쁜 사진 건질 수가 있고요. 네. 특히 해질 무렵 정상에 오르면 불괴물 드는 서해 노을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네. 여기에 화려한 불빛을 밝히는 인천 도심 풍경까지 어우러져서 아주 넉넉고 그렇게 야경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네. 또 신도 다음이 시도입니다. 연도교를 건너서 바로 닿는데요. 네. 고려 말 만이산 인근에서 군인들이 이 섬을 관역 삼아 활쏘기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살 시자를 써서 섬 이름이 시도가 됐습니다. 예. 이 시도는 드라마 풀하우스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수기 해변이 인기인데요. 예. 현재는 세트장 자체는 철거돼서 볼 수가 없지만 이 촬영지였다는 걸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뭐 수기 해변의 자랑은 고운 백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다는 건데요. 뭐 그래서 캠핑족들이나 가족 여행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갑니다. 네. 특히 조개나 바지락 캐기 등의 갯벌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때만 맞추면 아주 좋은 추억 만들기 좋습니다. 수기해변에서 약 1.5km 정도 거리에 이색 카페 한 곳이 있는데 네. 요새 양집사라고 불러서 부르는 그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예. 네. 이 양집사들이 아주 좋아할 곳이 있습니다. 뭐 고양이가 방문객을 아주 반기는 그런 곳인데 네. 여기가 또 다른 유명세를 타는 이유가 디저트 때문인데요. 네. 동유럽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굴뚝빵 여기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반죽을 돌돌 말아서 구운 뒤에 설탕, 계피, 뭐 견과류 묻혀서 파는 빵이잖아요. 네. 서해 외딴섬에서 맛보는 유럽의 향기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지금 신시 모도 중에 모도 알아봐야 되는데 한 1분 지금 남짓 남았거든요. 짧게 어떻게 될까요? 이 모도가 아까 제가 그 배미꾸미 조각공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배미꾸미가 땅이 배 밑구멍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지명입니다. 네. 공원에는 아주 수많은 뭐 작품들의 제목이나 설명은 따로 없지만 이 작품명이 궁금하면 공원 내 카페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또 모도와 이이로라고 새겨진 커다란 화강암도 있거든요. 예. 이 작품들이 이이로 작가의 작품이라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징표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꼭 들려야 하는 곳이 박죽이라는 곳인데 네. 땅이 박쥐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지명입니다. 낚시하는 이들도 많지만 이곳의 가장 큰 목적은 영문에 MODO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앞에서 인증샷 모도. 찍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여행 안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